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2019년도 운동생리학 과목에 대해서 1번부터 10번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보시니까 굉장히 어렵죠? 저희 책에서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좀 나와서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꼭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면 문제 푸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번에서 10번까지를 여러분들이 푸시면 알겠지만 이 각 과목마다 이 단원마다 다 한 문제씩은 정확하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단도 절대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다 한번 읽어보시고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1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1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운동 시 비훈련자의 심혈관계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한 운동선수와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최대 강도까지 운동 강도가 비례하여 심박수가 증가한다. 당연하겠죠. 자, 여러분 스포츠 심장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운동이 많이 훈련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심박수가 더 느립니다. 더 느리고 좌심실에서 짜주는 혈액량이 더 많기 때문에 비훈련자들 같은 경우는 심박수가 당연히 더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맞는 성경이고요. 많은 설명이고요. 2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강도까지 운동 강도에 비례하여 심박출량이 증가합니다. 당연하겠죠. 비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심박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최대 강도까지 운동 강도에 비례하여 1의 박출량은 증가할까요? 자, 1의 박출량은 일정합니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최대 강도까지 운동 강도에 비례하여 동정맥 산소차가 증가한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훈련자 같은 경우는 훈련자에 비해서 어떤 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첫 번째, 심박수, 심박출량, 동정맥 산소차는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1의 박출량은 일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틀린 거는 몇 번이죠? 3번이겠죠. 3번은 1의 박출량은 전혀 일정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였고요.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자, 운동 단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적어드렸죠. 운동 단위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보기에 제시된 운동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러분, 운동 단위 기억하시나요? 운동 단위가 뭘까요? 자, 하나의 운동신경과 그 신경에 의해 지배되는 근육섬유를 바로 운동 단위라고 합니다. 자, 운동 단위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 단위가 크면 당연히 운동이 이제 근섬유가 많이 동원이 될수록 큰 힘을 나타내겠죠.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같이. 근데 만약에 자극 비율이 낮으면 정교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속눈썹이라든가 발끝, 손끝이라든가 이런 것들 운동 단위가 좀 낮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 하나의 운동신경과 그 신경에 의해 지배되는 근육섬유들로 정의된다. 정말 맞는 말이죠. 자,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은 어떤 얘기일까요? 니은. 운동신경에 연결된 근섬유 수가 많을수록 큰 힘을 내는데 유리하다. 당연하죠. 당연하겠죠. 예를 들면 대퇴사두근 같은 큰 근육들 같은 경우는 유리하겠죠. 자, 이제는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자극 비율. 이 낮은 근육은 정교한 움직임에 적합하다. 자, 맞겠죠.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기억, 니은, 지그시 전부 다 맞네요. 그래서 4번입니다. 운동 단위에 대한 내용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지그시입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13번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호흡 교환율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네요. 자, 호흡 교환율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개념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교환율 R, E, R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보기와 같을 때 생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호흡 교환율이 0.8이래요. 자, 0.8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건데요.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RER은 자, 수학적 공식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생성량이란 산소 소비량을 나눈 값입니다. 즉, V, CO2에서 산소를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너무 힘든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몸에서는 뭘 배출을 할까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겠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기 때문에 힘든 강도 같은 경우는 호흡기능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의 비율로 탄수화물을 쓰고 있다면 이 비율은 1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지방을 100%로 이용하게 된다면 0.7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나눈 값이 바로 RER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개념 그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올게요. 자, 이번에는 이 1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생성량이 산소 소비량보다 많다. 자, 이것은 맞는 설명일까요? 아니면 틀린 설명일까요? 잘못된 설명이죠. 자, 이산화탄소 생성량이 높게 되면은 이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생성량이 산소 소비량보다 많다는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대사의 주 연료로 지방을 사용하고 있다. 맞겠죠. 왜냐면은 1보다 낮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VO2 max 80%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수행하고 있다. 자, 내가 진짜 많이 힘들게 하게 되면은 이 호흡 교환율은 1에 가까워지고 높아지게 되겠죠. 이것은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 대사의 원료로 탄수화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탄수화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답은 바로 2번. 에너지 대사의 주 연료로 지방을 사용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RER에 대한 이 개념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소비량과 산소 소비량을 나눈 값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을 풀어봤고요. 다음은 14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요. 유산소 훈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문제인데요.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번. 장기간의 규칙적인 유산소 훈련에 따른 생리적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지금 고르고 있네요. 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된다면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당연히 유산소 능력이 늘어나게 됐죠. 유산소 능력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맞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근섬유의 항산화 능력이 향상된다. 당연하죠. 당연한 말로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근섬유의 속근섬유의 전환? 이것은 유산소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섬유의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증가된다. 네, 맞겠죠. 유산소 운동으로 통해서 많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밀도가 증가돼야지 더 유산소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최대한 운동 중 지방 대사 능력이 향상됩니다. 당연하죠.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지방의 대사가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2번이겠죠. 2번이 다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간으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어떠한 몸이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장기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된다면 지근섬유의 항산화 능력이 향상이 되고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증가가 되고 마지막으로 최대한 운동 중에 지방 대사 증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우리의 단골 문제죠. 호르몬에 대해서 또 나왔습니다. 호르몬 외우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꼭 내분비계가 어딘지 그리고 이게 분비되는 호르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호르몬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보기, 운동 시 부신 수질로부터 분비가 증가됩니다. 자, 여러분,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찾으면 되겠죠. 법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그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박수와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자, 답은 이미 나왔죠. 답이 뭘까요? 바로 2번 네피네프린입니다. 네피네프린은 이 부신 수질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호르몬으로서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되고 또한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심박수와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호르몬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뭐죠? 성선 호르몬이죠. 성선 호르몬. 성선 호르몬입니다. 자, 성장 호르몬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뇌하수체 전엽.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분비계와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번에는 지방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여러분 지방 다 기억하시죠? 자, 보기에 지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만 묶인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 분해되는 거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방은 유리지방산의 형태로 지방조직과 골격근 등에 저장이 될까요? 유리지방산이 아니라 중성지방으로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한번 읽어볼게요. 중성지방은 탄수화물이 고갈되더라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가 않는 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반응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중성지방은 리파제이의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 자, 맞는 말이죠. 우리가 아까 지방에 대해서 배웠는데 지방은 리파제이에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네 번째.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생산을 위한 주연료는 지방에서 탄수화물로 주장된다. 맞는 말이죠. 자, 탄수화물이 어떠한 그런 에너지 대사를 하고 있나요? 빠르게 분해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강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방보다 탄수화물의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디귿과 리을이 되어 있는 게 몇 번인가요? 바로 4번이죠. 4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근육기관에 대해서 좀 나왔네요. 자, 여러분 근육기관 다 기억하시나요? 자, 근육기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 금방추와 골직원 이 두 가지가 있었죠. 이거에 따른 설명기간, 설명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근육기관은 이라고 합니다. 보기, 골격근에서 발견된다. 자, 근육 감지기겠죠. 근육의 길이를 감지한다. 근육의 길이를 감지한대요. 근육의 급격한 신전 시 반사적 근육 활동을 촉진시킨다. 자,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죠. 자, 어떠한 특징일까요? 자, 근육의 길이를 이를 감지해서 갑자기 팔이 펴지거나 이럴 때 반사적으로 근육을 수축하는 역할. 바로 금방추입니다. 금방추의 역할이겠죠. 자, 당연히 금방추고요. 금방추의 친구 뭐 있었을까요? 골직원. 골직원 기관도 있었습니다. 골직원은 어떠한 기능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요? 자, 골직원 기관이랑 근육 수축을 통해 발생되는 장력 변화를 감지합니다. 동의는 비슷할 거예요. 근데 장력을 억제해서 잠재적인 위험을 감소시키는 보호 및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근육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골직원과 금방추 기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금방추가 있고요. 동방결절이라는 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방결절이란 우리 몸에서 심장이 발동할 때 이거를 심박수를 결정하는, 심박수가 나올 수 있도록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바로 동방결절이라고 합니다. 동방결절이고요. 무쇠혈관은 여러분 다 아시죠? 무쇠혈관이고요. 근형지세막은 이 근육 안에 붙어 있어서 칼슘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근수축을 해주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방추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 금방추가 되겠습니다. 자, 18번은요. 여러분 한번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후 초과산소 섭취량.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개념에 대해서. 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러려면은 운동 후 초과산소 섭취량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운동 후 초과산소 섭취량은 EPOC라고도 불립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산소를 섭취를 하는 것이 바로 운동 후 초과산소 섭취량이라고 해요. 자, 이게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이시죠? 산소 섭취량, 여기가 산소 섭취량이에요. 산소 섭취량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고요. 가로로는 운동을 했을 때, 그리고 회복을 했을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처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 섭취량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산소 섭취량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겠죠. 산소 섭취량은 운동할 때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됐을 때는 일정하게 유지됐다가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 기간을 초과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될 이 기간이라고 합니다. 자, 초과산소 섭취량이 왜 늘어나게 될까요? 그거는 한번 알아볼게요. 문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운동 중 증가한 혈압을 감소한다. 자,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자, 지금 운동을 계속 많이 하다 보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끝났을 때는 초과로 산소를 섭취하게 되면서 혈압을 감소하는 것.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운동 후 증가한 젖산을 제거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 몸의 피로물질인 젖산은 산소를 맞아야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초과산소 섭취량을 통해서 운동 중 젖산이 제거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세 번째, 운동 중 증가한 체온을 저하시킨다. 이것도 맞겠죠. 운동을 끝나고 나면 체온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체온을 저하시키는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운동 후 증가한 산소를 제거하면 큰일 나겠죠. 산소를 더 많이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운동 중 증가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과산소 섭취량이 나타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 초과산소 섭취량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면은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요. 설명하는 용어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자, 용어에 대한 문제는 되게 쉽죠. 자, 첫 번째. 심실이 수축할 때 배출되는 혈액의 양. 답 바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확장기 말 혈액량과 수축기 말 혈액량의 차이. 자, 이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심박수일까요? 심박수도 아니겠죠. 분당 환기량, 분당으로 호흡하는 양도 아니겠죠. 혈액량이니까. 최대 산소 섭취량도 당연히 아니겠죠. 자, 1번 바로 1회 박출량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회 박출량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자,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을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1회 박출량은 심장이 1회 수축하면서 짜내는 혈액량으로 한 번 박동 시 펌프되는 혈액의 양을 의미합니다. 즉, 심실이 수축할 때 배출되는 혈액의 양을 의미하게 되죠. 자, 1회 박출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심실 이완기말 용적, 두 번째는 평균 대동맥 혈압, 세 번째는 심실 수축력에 의해서 이 1회 박출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은 책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마지막 에너지 시스템. 자, 우리 에너지 시스템 많이 배웠죠?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에너지 시스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에너지 시스템 세 가지 배웠어요. ATP PC 시스템, 해당 과정, 그리고 유산소 과정 이렇게 배웠는데요. 순간적인 고강도 운동을 위한 주요 에너지 시스템. 자, 순간적인 거 뭘까요? 바로 답이 나왔네요. ATP PC 시스템이죠. ATP PC 시스템. 그럼 이 설명이 맞나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운동 시작 시기에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맞죠? 제일 먼저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ATP PC 시스템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역도 같이 1초 빡 올라가는 운동, 높이 뛰기, 20m 달리기 등 사용되는 주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정답은 ATP PC 시스템입니다. ATP PC 시스템이란 바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시스템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기억이 여러분 나시나요? 자, ATP PC 시스템을 발견해서 이제 해당 과정이라든가 유산소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ATP PC 시스템이란 가장 빠른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양이 제한적이지만 근력 운동 같은 단기간 운동의 주 에너지 시스템으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해당 과정이었죠. 젖산 과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젖산 과정은 ATP PC 시스템이 이제 ATP가 이제 고갈이 되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빠르게 생성이 되는 그런 에너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유산소성 과정이었죠. 유산소성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해당 과정에서 형성된 피부로산이 산소가 충분한 경우에 젖산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아세틸 조효소와 분해되어 크레스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면서 에너지를 ATP를 더 많이 생성되는 것을 바로 유산소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ATP 시스템과
해당 과정, 유산소 과정은 항상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어렵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념을 배운 것도 있지만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답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TP PC 시스템이라든가 유산소소 해당 과정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푸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 출제를 많이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